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머니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신문을 챙겨보거든요. 경제면을 넘길 때마다 공부해야 하는 부분들이 넘쳐나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편안하게 쉽게 알려주시는 경제 선생님이 계시죠. 경제 뉴스에 시동을 거는 부릉부릉부릉부릉. 오늘은 비행기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금투자 전문가 스테커스의 조교원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금을 많이 차고 계시진 않네요. 뭐 금시계, 네. 금 반지, 금 목걸이 다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전 네. 두꺼운 목걸이 기대했거든요. 혹시 그냥- 안에 있으신가요? 그냥 골드바이 들고 나올 걸 그랬네요. 다 바 형태로 이제 모아두셨군요. 몸에 지니진 않고 바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따끈따끈한 이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를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우리 자본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은 한 종목당 50억을 보유하신 분들만 세금을 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50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는 구간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그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 세금 무서워서 미리 팔 거야 라고 하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도 하는 등 주시장에 안 좋은 악재로 우리가 받아들였었거든요. 한편으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의 머니를 금융시장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머니 무브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네. 오히려 세금이 세지니까 아니 이 정부가 자본시장을 잘 살리겠다는 의지가 진짜 있는 거야 라고 시장에서 의구심까지 생긴 거였어요. 네네네. 그 혼란이 한 달여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이틀 전부터 쭉 주식시장이 이제 좋은 반응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 흐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핫 이슈. 제가 요즘 경제신문 매일 읽는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었던 627 대출 제한 정책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7일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또 더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대출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요. 12억짜리 집을 살 때 네. 627 대책에 의해서 그동안은 최대 대출이 6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LTV가 40으로 낮아지니까요. 12억 집값의 40%, 그러니까 총 4억 8천까지만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전세 보증금 4억 정도의 집을 살 때는 3억 정도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1주택자면은 무조건 전세 대출을 2억으로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대출이 잘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 살 때 LTV 제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는 해준다. 겁니다. 기존 개인 대출이 막혔을 때 제가 임대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면은 추가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격과 한숨이 스튜디오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 아나운서,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뭐 전세든 매매든 지금 뭐 집을 구하려면 준비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집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은 사실 맞아요. 아니 평론가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저 같은 사람들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번 대책은 맥락이 있습니다. 6월 달에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627 대책의 핵심은 6억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네. 수요를 제한하는 수요단을 공략하는 대책입니다. 네네. 그런데 집값이 수요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급 부분도 집값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급 자체가 적다면 아무리 수요를 제한해도 결국에는 집값 인상에 불씨가 꺼지지 않을 거야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135만 호의 주택을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던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면 결국에는 집값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그러면은 사실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서민 주거 안정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번 주 주제가 뭐죠? 네, 경제가 불확실할 땐 뭐가 뜬다고 했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금하은. 금값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저도 최고치의 인기를 구가하고 싶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나비 의상을 골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금이 없는 저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높은 고점에 금을 사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아니 저의 고민을 이주앤머니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돌반지 선물을 좀 하려고 얼마 전에 금을 샀어요. 네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네. 뭐 금값이 올랐다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 줄은 정말 네. 몰랐는데 네네. 와, 평론가님 요즘 금값 왜 이렇게 치솟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돈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돈에 70만 원.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유동성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금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라왔던 금값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불안하고 다른 자산에 대한 미래가 불안할 때는 네. 금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렇죠. 마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 심리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발 관세 전쟁도 불안하고요. 유럽의 서구 선진 사회의 자본시장도 뭐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거품일 수도 있는데 조만간에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회피 심리, 안전을 갈구하는 심리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금입니다. 금이군요. 그동안은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달러가 조금 완화해졌는데 네. 그것까지도 약해져?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의 대장은 금뿐이야. 이렇게 해서 더욱더 안전 심리가 가중에 가중을 받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화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렸어요. 네. 어느 정도 양이냐면 200년 동안 풀어야 될 화폐를 단 한 달 만에 풀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풀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든지 양이 그 정도로 많아지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화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을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폭이 되게 작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풀렸던 화폐가 다 어디 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달러 믿을만하지. 아무리 많이 풀려도 달러는 달러야. 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금으로 쟁여두고 그냥 자산으로 쟁여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그 믿음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보유량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70%였던 게 이제는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튀르키예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요. 직접 국제시장에서 많이 샀어요. 금은 이만큼씩 뭉터기로 유동 거래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네. 반면에 그 부족분을 채우려면 국제 금 생산량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그거에 비례해서 늘지를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거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희소성. 그럼 앞으로 이 금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남아있는 요인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언가 이걸 데이터로 살펴보면 네. 실질금리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서 뭐 이자를 3%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해에 물가가 5%가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짜장면 가격은 뭐 10,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돼서 오히려 내가 그 똑같이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뒀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는 짜장면도 못 사 먹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높아질수록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네. 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보면 최근 발표된 PPI 지수 같은 거를 보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는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금리는 내려간다? 사실 금 가격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 정말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값은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디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2,400년 동안 금값의 폭등의 역사는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 100년만 보더라도 금값이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오를 만큼 한 번 오를 때 되게 많이 올라요. 26배가 오르기도 해요? 네, 맞아요. 1970년대에는 그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짧게 오를 때는 9년, 길게 오를 때는 13년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값은 얼마냐라고 볼 때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3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야 될 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이 한 10년 정도 오르는데 지금은 한 6년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이제 갓 넘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와. 앞으로 올라갈 시기가 남아있네요. 네.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말까지 온수당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올해 말까지 금값이 4,000달러까지는 간다라는 보고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금이 1톤 거래량을 넘었었습니다. 1톤을 넘었어요. 1톤이요? 하루에. 그러면 얼마죠? 계산이 안 돼서요. 1톤이요? 계산이 안 됩니다. 1kg이 한 1억 6천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6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금을 직접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금 ETF 상품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에 수천억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와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야.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금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효율적인 걸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도움되는 걸 알려드릴까요? 도움되는 거요. 이게 다릅니다. 예. 그럼 둘 다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거 효율적인 거 다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효율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고 팔 때 비용이 가장 적어야 되겠죠. 네.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가가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금시장인데요. 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식 어플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어플에 이제 메뉴 탭에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주식처럼 똑같이 호가창이 있고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일단 수수료가 ETF의 거의 절반 수준인 0.3%. 와우. 그리고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네. 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수수료 0.3%를 제외하면 거의 손실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KRX 금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게 실물이에요. 네. 이 실물을 갖고 있으면 사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골드바가 어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골드바를 투자하면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물부터 한번 스타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아 근데 실물을 사면 집에 금고 같은 것도 하나 마련을 해야 되죠. 금고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땅에 묻어두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네. 어느 땅에 묻어놨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거 캐다가 예, 예. 사건반장에 나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캐야 됩니다. 거기가 금방이네요. 저도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가 정통적으로 말해집니다. 하나는 금 실물을 사는 거죠. 골드바든 뭐 돌반지든. 네. 그런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냐? 일단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팔 때. 세금이 많이 나면.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땅을 사야 되나 금고를 사야 되나 했던 것처럼 네. 보관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게 일단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또 은행에 가서 우리가 골드 뱅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 가서 금통장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줍니다. 네. 이 방법은 접근성이 뛰어나죠. 은행에 가면 되니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수수료라든지 소득세가 조금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세금 관리로 조금 단점이고요. 아예 금융 상품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금 관련 ETF입니다.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주식처럼 거래하니까 쉽죠. 단점이 뭐냐면 요것도 약간 환율 리스크라든지 세금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네 번째로 방금 우리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KRX 네. 금 현물인데요. 요거는 뭐 세금이 없다는 게 그리고 편리하다는 게 거의 뭐 무적의 투자 방법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네. 어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얘기 하나 제가 꿀팁으로 얹어드리겠습니다. 금 ETF 말고 새로운 ETF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 회사 ETF가 있어요. 금광 ETF. 네. 어차피 금 캐는데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똑같은 금을 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팔아요. 네. 영업이 금값에 따라서 2배, 3배, 4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광 ETF가 금 ETF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의 좀 더 어려운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접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격적 투자자들에게는 흥미있는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오늘의 이 꿀팁들 진짜 지금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금 채굴 기술을 좀 익혀서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기원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